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에 대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올해도 자칫하면 상반기 내내 SK 하이닉스와는 이제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네, 오늘 모신 분은 반도체 패권 전쟁 책의 저자시죠? 이주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삼성전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한종회 부회장 갑자기 좀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일련의 계획들 차질 없이 빚어질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들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HBM3 공급 지연 어떻습니까? 이 품질 승인 과정에서 주요한 그 난관 원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밝혀진 게 또 있나요? 뭐 당사자들이 그런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을 얘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전승환도 그랬었고 전현무 부회장도 작년에 비슷한 언급을 했었고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공식화된 것 같고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라면 기존에는 우리가 혹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HBM을 스택을 쌓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필링 방식이 달라서 이제 거기에서 혹시 그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뭔가 잘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아 있었지만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HBM이라는 칩이라는 게 이제 D램이니까 그래픽 DDR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동시에 계속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5세대 우리가 보통 원 ABC 할 때 원 B라고 하는 제품 양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D램 자체 칩이 설계부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8개, 12개 스택을 쌓은 HBM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D램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칩 자체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증이 되면 그 다음에 스택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어떤 상황들 이번에 이제 한종회 부회장이 좀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뭐 차질이 좀 빚어질까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DS 부분하고 MX 부분이 사실은 뭐 운영 자체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D램이나 메모리 쪽의 문제 해결하는 데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지까지 뭐 최근에 주총에서 이제 투톱 체제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한종희 부회장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요 고객사과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아마 전현 부회장보다는 한종희 부회장 쪽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변화가 커졌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빠르게 메꿀 수 있을지 물론 그 밑에 이제 뭐 노 사장님도 있고 부문장 밑에 여러 가지 MX 부문에도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표이사였다가 사실은 좀 급이 낮아지는 부분에 있으면 한국도 항상 보면은 외국의 중요한 바이어들이라든지 CEO 회동을 할 때에 급이 안 맞을 경우에 사실 회동 무산되거나 뭔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당분간은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께서 어쨌든 대표이사이시니까 그 역할까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사실 MX 부문 쪽을 계속 해오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신 이제 팔로우업하고 고객하고 다시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것들이 또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은 이제 공백을 메꾸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할 것이다. 뭐 아주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 관세 내용이 좀 나와야지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관세가 몇몇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철강 등 몇 개 품목에 한정되어서 국가별로 이렇게 관세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딱히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가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것에만 사실은 그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반도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인데 근데 그보다는 지금 오히려 중국 쪽의 보편적 관세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기존 관세에서 25%포인트 이제 인상된 부분이 있고 이게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지금 계속 미국 쪽에서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쪽의 관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게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미국에 가고 그 부분품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부품에 대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그 영향이 훨씬 큰 거죠. 미국 직수출하는 물량으로서 이제 감소된 효과보다는. 그래서 관세 4월 2일 하는 게 반도체라는 품목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보편적인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그쪽의 효과가 좀 더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오늘 시장에서 반응은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금 10시 50분 기준으로 2.7% 올라가고 있으니까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어쨌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며칠 샀다 또 며칠 팔았다라는 패턴을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투심이 바뀌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만 놓고 보면 5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000원 정도가 오른 상황이에요. 6만 1,000원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의 오른 상승폭이랑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최근 몇 주간 보면은 그래서 아마도 이 영향이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것도 한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론 자체는 실적 발표할 당일날 6% 급등했다가 바로 다음에 시간 외에서 또 8% 급락하는 그냥 천당같이 오가는 이제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영향이 있었고 2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분기 가이던스가 되겠죠.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보다는 최근에 시장 조사기관에서 이제 1분기와 2분기 반도체 메모리 가격 전망치들을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봤을 때 1분기에는 모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2분기에 에어에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반면에 HBM이 아닌 다른 제품, 모바일이나 그래픽이나 PC라든지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결국에는 HBM 비중이 높은 기업들하고 HBM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낮은 기업하고 실적 양극화는 작년과 비슷한 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풍향계가 되어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실 실적에서 소외됐었잖아요. HBM의 그 굉장히 좋은 랠리에서 소외됐었는데 올해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서 같이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 반, 이제 우려 반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제 확실한 시그널이 온 건 없어요. 제품 발표라든지 콜테스트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 같은 건 없는데 지금 그래도 올해 HBM 시장에 대한 여전히 기대치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건 그 관세의 이 어떤 충격을 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 아주 좀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현대차는 31조를 4년간 투자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가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투자 이건 바이든 때부터 있었기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칩스법을 손질하겠다라는 이제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의 의견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서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기존에 계약했던 것들을 100% 집행할지 아니면 깎을지 아예 안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어쨌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법이다 정도로 약간 엄포를 놓는 상황인데 지금 그 보조금 여하에 따라서 미국 삼성전자의 기존에 세웠던 미국의 반도체 공장, 특히 파운더리 쪽이죠. 대부분 공장들이 투자 계획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좀 축소하거나 지연시킬지도 좀 연동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의 판매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차피 미국 시장에 팔 거면은 관세로부터 좀 관세 리스크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제 선제적인 선포를 했던 것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존의 공장도 100% 가동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수주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건 유리가 좀 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현대차와 같은 맥락에서의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조금 축소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랑 향후 물량에 대한 이제 선수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들을 수주하게 되면은 예정대로 이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금 지연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얼마 전이죠. GDDR,
젠슨 왕이 최고라고 찬사했었잖아요. GDDR7. 네, 부스 방문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단독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일단 단독 공급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도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삼성전자 거도 공급하고 있었는데 의도적인지 미처 확인 안 했는지 이제 한국 기업도 배제를 했었잖아요. 지난번 CES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뭐 확인이 되는 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긴 했는데, 근데 그 부스에 찾아서 사인했다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미 HBM에 어프로브라고 사인했지만 그냥 그거는 정말 뭐 당시 어떤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던 것 같고, GDR들은 이미 공급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최고다, 제품 좋다라는 것은 딴 고객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랑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의 시그널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엔비디아가 HBM에서 삼성전자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시그널 정도는 시장에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거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그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또 경영 공백이 벌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아마 시장이 또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서 이게 좀 기대감이 더 큰 건가 싶은 생각 좀 들고요. 그 이재용 회장이 혹시 복귀 컴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대표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갑자기 한종희 대표께서 이제 운명 달리 하시니까 그 공백을 누군가를 승진해서 올리기보다는 이종에 직접 가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일 것이라는 아마 시장의 기대인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어떠한 신호를 준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만약 그 효과로 주가가 오늘 오르고 있는 거라면 뭐 단기간에 그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반반의 확률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자칫하면 상반기 내내 SK 하이닉스와는 이제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파운더리 쪽에서 여전히 적자일 거거든요.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돈을 좀 더 벌더라도 분명히 깎아먹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체 DS 부분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상반기에는 썩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의 주가 흐름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루 지나보면 좀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네,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하게 될지 삼성전자 끌고 갈, 네,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중국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줄을 이뤘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작년 이제 4분기 디램 낸드 시장 점유율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 봐도 혹시라도 중국 기업이 이제 점유율이 높아진 게 보이면 스코어보드 올라올 테니까 여전히 없었어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일각에서 일부 레거시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맞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 고객들이 아마 중국 로컬 기업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국산화 효과가 되는 거니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이제 대중국 이제 수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시장 점유율에서 아직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낼 만한 기업이 없다는 거는 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의 물량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그동안 이제 우리의 수출이 조금씩 감소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좀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내수가 안 좋았던 건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이제 전인대를 거치면서 올해 5%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돈풀기 정책을 하겠다라는 어쨌든 시그널들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수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조금 다시 이제 호황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 중국 기업들의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HBM 제품이 이제 워낙 주력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반도체도 과거에는 우리 D램이었는데 이제 뭔가 수출 품목군이 좀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이면서 수출 상위권에 있는 순위 변동이 뭐 월별, 분기별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기존에는 사실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두 개로 아주 심플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름이 길어진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복합이라는 이름이 붙고 있는 제품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단순한 칩 구조보다는 뭔가 살짝 준 모듈의 형식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냥 비메모리 하나 딸랑 있던 것들이 거기도 약간 복합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네이밍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매출이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이제 저희들이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컴퓨터 부품으로 되는 것 중에 이제 D램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제 수출이 거의 50% 차지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들이 또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보다는 제품을 약간 뭐랄까 완제품은 아니지만 살짝 우리들의 패키징이 가미된 제품 쪽으로 무언가 이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진 효과가 거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제품들은 조금 분산되고 있거든요. 우리 고객 국가들이. 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확실하게 최근 2, 3년 동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더 이제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커왔었잖아요. 이 시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자체된 제재는 중국 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큰 우려는 없는데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이 됐었고 조금씩 그 부분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장비 반입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좀 불편해지는 거죠. 뭔가 공장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서 한국 뭐 평택이나 이천에 있는 공장보다는 훨씬 더디게 지연이 된다든지 원하는 만큼의 물량만큼의 증가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이제 그 기업의 전략적인 위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지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거를 마냥 그냥 놔두면 이제 레거시 공장이 되는 거잖아요. 올드한 기술을 사용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로컬 기업들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 이걸 첨단으로 옮겨가자니 장비반이 어려운 특히 EUV 장비가 아예 못 들어가니까 지금 D램에서 EUV 장비가 머스트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D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이상 되는 스텝 중에서 6개, 7개 스텝 정도는 EUV 장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없이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정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 공장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중장기적인 어려움인 것 같고 당장에는 HBM이라든지 이제 선단 제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제품하고 경쟁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는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빠르게 낮춰야 되는 어쨌든 선택이 아닌 이제 의무가 된 상황이 되는 것들. 그런데 대신 고객을 빨리 찾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기존의 고객에서는 빨리 떨궈져 나갔는데 새로운 고객을 대체할 고객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겨야 되면 이 부분에 이제 경쟁자인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좀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올해는 이제 HBM4가 시장이 열리는 해라고 얘기들 하던데요. 지난해까지, 뭐 지금까지 HBM3에서 완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하이닉스에 뒤처졌었죠. 어떻습니까? 이 HBM4 삼성전자에서 뭔가 기회를 가져갈 만한 해가 될까요? 그런데 이미 지금 바로 며칠 전 언론에 하이닉스 HBM4 샘플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쪽에. 물론 아직 양산 레벨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샘플 공급을 했다는 얘기는 샘플을 가지고 일단 콜 테스트를 진행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경쟁사 대비 몇 개월 먼저 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콜 테스트를 먼저 몇 개월 이전에 갖게 되면 아마도 HBM4가 들어가는 거는 블랙웰 울트라 이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초도 물량은 거의 하이닉스가 독식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콜테스를 다른 기업들은 아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이 시작돼 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초도 물량을 전액을 어떤 A 기업이 차지하게 되면은 점차 물량이 커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엔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는 어차피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게 이제 작년과 똑같은 양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올해 뭔가 HBM에 있어도 삼성전자가 전기를 마련해서 뭔가 반전의 역사를 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은 조금 약해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오늘 삼성전자 주가 오른 부분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복잡하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하루 며칠 지나면 이유가 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외국인들이 또 어쨌든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왜냐면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주가 좀 하락을 전반적으로 보합인데 약보합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의 주요 이제 테슬라만 좀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반도체 지수 필바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반도체 기업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다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애플은 또 반도체 회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IT 가운데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얘는 또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칩을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나머지 직접 칩과 관여되는 기업들은 다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한국도 오늘 좋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좀 배경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죠. 요즘 중국의 반도체 투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이게 뉴스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28나노 이상 구형 공정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뭐죠? 첨단이 아닌 구형에다가 레거시에다가 아마도 28나노라고 했으면 메모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파운더리 쪽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중국의 파운더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MI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바로 다음으로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마지노선 7나노미터 공정인 거죠. 그 밑으로는 현재로서는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게 여기까지는 지금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한 10나노, 14나노는 해도 되는데 28나노는 사실은 굉장히 그보다도 더 한참 레거시 기술이라서 네. 28나노를 사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아날로그나 전력 반도체나 차량 반도체 쪽일 것 같거든요. 그쪽에는 사실은 이쪽 몇십 나노짜리 기술들을 아직도 충분히 쓰고서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지금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아날로그나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구성을 보면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강세고요. 일부 일본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탑10 리스트를 이렇게 쫙 분석을 해보면 그 시장을 조금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국가인 거잖아요. 생산만 놓고 그렇죠. 보면은 판매도 거의 1위를 이죠. 단일 국가로 놓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기존의 어쨌든 내연기관에 비교했을 때.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보면 상위권에 있는 게 BYD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탑10 리스트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기업들이라 보니까 분명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다. 중국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도 전력 반도체 일부는 차량하고 또한 이게 공유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8나노라는 수치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게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 기업들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좀 치고 들어가겠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서 TSMC도 물론 많은 기업 앞에 언급했던 부분이 직접 제작도 하고 일부는 아마 TSMC도 할 텐데 약간 TSMC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접 제조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네. 전력용이나 차량 반도체 기업은 그러니까 IDM 형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TSMC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제조와 디램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니까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섰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반도체 전체를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자금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죠. 굳이 디램 낸데 아니어도 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의 정책적인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가 물량 공세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14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을 위한 징검다리다. 뭐 이런 시각도 있나 봐요. 지금 보면은 타겟이 되고 있는 제품이 지금 다른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28나노 하는 거는 뭐 메모리 경쟁력 높이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간 거고, 지금 7나노 밑에 아예 선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신칩이라든지 아니면 GPU나 이런 쪽은 이제 못 만들거든요. EUV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TSMC가 별로 관심이 없는 쪽에서 중국 파운드리 기업들이 그쪽 시장을 공략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 높아지게 되면은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아마 삼성전자를 조만간 앞설 수도 있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2위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파운더리가 중국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거 중에서 가장 강한 제재가 뭐냐 하면은 약간 SMIC 쪽에 미국의 장비를 팔지 못하는 거였어요. 네. 그거보다 조금 밑에 단계는 TSMC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이미 미국 기업, 중국 기업들이 TSMC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로컬 파운더리 기업들이 빠르게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비는 이미 그냥 많이 사다 놨어요. 이미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미 사다 놓은 장비로 파운더리 쪽으로 공장으로 집중을 해버리면은 미국의 제재를 확 피해가면서 상당히 빠르게 반도체 자금 효과를 높아지게 할 수 있는 게 파운더리 쪽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메모리도 하지만 메모리는 장벽이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파운더리는 기존에 사놓은 장비를 활용하면은 몇 년 동안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파운더리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갈 수 있는 거라, 그 시장을 지금 28나노로 해서 차량용과 전력용으로 타겟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는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로직 칩은 7나노를 만들어서 화웨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 실리콘이 화웨이 자회사인데, 하이 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파운더리는 SMIC가 7나노까지 만들어서 그걸 화웨이에 제공을 하고 있어. 화웨이가 그걸 이미 제품을 완제품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메모리로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D램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아마 12나노, 10나노가 이제 주력일 텐데, 16나노, 18나노가 아마 가장 선단 기술인 거로 보고 있어서 격차가 아직 있기는 하죠. D램에서 격차가 이제 좁혀지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할 거고, EUV란 장비가 없다라는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지금 비메모리 쪽은 오히려 더 사실은 장벽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와 램, D램 이쪽 메모리와 파운더리 양쪽을 같이 공략하는 거죠. 메모리를. 근데 지금 미국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DUV 장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성공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 R1이 매기 역할을 했잖아요. 그 매기 역할이 뭐냐면 성능이 멀쩡히 좋아서가 아니라 훨씬 싼 값으로 그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매기 역할을 한 건데, 지금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굉장히 마진율이 높았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을 했던 것들이 가격 거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실은 더 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폭리를 남겼다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던 건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EUV 거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제품을 만들려면 EUV가 없으면 안 되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ASML의 마케팅이었던 거죠. 네. 딥UV로도 공정을 잘 만들면 할 수 있는데, EUV가 비싼데 이걸 팔기 위해서 이거 이상 딥UV로는 안 돼, DUV로는 안 돼라고 마케팅을 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은 EUV가 없다 보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DUV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극한까지 끌고 가는 거를 공정 엔지니어들이 어쨌든 엔지니어링 기술로 그걸 해결해 나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EUV 거품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기도 한 거죠. 네. 하여튼 뭘 하나 막아놓으면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또 기업의 입장이니까 거기서 예상 못했던 한계가 돌파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그렇죠. 기술로서. 그게 이제 무서운 것 같은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 일본하고 반도체 소재 가지고 막 전쟁할 때. 2019년도에. 예, 우리도 그냥 나름대로 뭔가 수입 다변화라든가 예. 아니면 개발이라든가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왔던 것처럼. 그때 사실 액화 불화수소가 가장 핫 이슈였었잖아요. 그때 왜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몇몇 공정에서는 굉장히 고순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99.9 할 때 몇 나인이냐라고 순도를 얘기를 할 때 12 나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일본 기업밖에 없었어요. 9가 12개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막혀버리니까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러시아산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12 나인을 못 만들어요.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게 9 정도였어요. 네.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순도에서. 근데 어쨌든 그거밖에는 살 수 없으니까 그걸로 공정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거기도 너무 거품이 있었던 거죠. 12.9까지 필요 없었는데 일본 업체들이 이거 써야 되라고 하니까 그냥 썼던 건데 알고 보니까 9.9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D램이나 낸드를 공장을 만드는 곳에.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공급자가 있다 보면은 거기에 뭔가 거품이 끼거나 거기에 약간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더라도 그 소비자들이 잘 알기 어려운 거예요.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독점 마케팅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이상 그 물건을 쓸 수 없게 됐을 때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이게 우리가 마케팅에 놀아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이거 아니어도 됐구나. 맞아요. 그게 에카프로소서 그래서 빠르게 국산화와 다른 나라로 대체가 됐던 거고 지금 EUV 장비도 지금 DUV로 많은 스텝에서 지금 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그 차량용 구형 반도체 이와 관련한 시장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 오든 뭐 여러 가지가 좀 됐을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칩스법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첨단만이 아니라.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보조금 주지 않고 그냥 관세하면 알아서 공장을 여기에 지을 텐데 왜 보조금을 줘라는 거 입장이기 때문에 대상을 오히려 더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 높게 보지 않고 있고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들은 이제 선단 제품에 대한 것들이고 왜냐면은 선단 제품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구형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만약에 유럽과 중국과 대만의 공장이 있다고 하면 관세 때리면 공장을 지을 텐데 라는 똑같은 전략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선단 제품의 보조금도 손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성은 좀 낮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중국이 저가 이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하위 이 밸류체인서부터 쭉쭉쭉 올라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존에도 계속 중국에서 취했던 전략이고 우리가 LCD가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다 철수해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항저우에 있던 LG 디스플레이의 공장, 이제 10.5세대 포함한 최신 공장도 다 CSOT한테 이제 매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고 결국에는 LCD에서도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만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중국 LCD 기업들이 만드는 것들은 중국 기업들 당시 뭐 오포, 비보니 뭐 이런 기업들에만 납품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점점 향상이 되니까 나중에는 뭐 애플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고 2차 전지도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다 LFP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반값밖에 안 되는 거기서 이제 독점을 완전히 구축한 후에 이제는 3원계로도 진출했는데 거기서도 빠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 전략인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당장이라도 양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을 하면서 스터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은 또한 이제 작은 기업들 계속 M&A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그 M&A가 우리가 시장에 드러나는 거대 자이언트가 아니어서 시장이 안 나는 거지만 잘 보면은 거기에서 중국이 아쉬워했던 이제 가려운 곳에 그걸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던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개만 M&A를 하더라도 기술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자본은 정부가 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레거시 공정에서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 또 양산의 그러니까 카패시티를 늘리는 거죠. 팹의 규모 자체를. 언젠가 이거 조금 대체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은 반도체가 유일한 게 아니고 기존의 IT 산업에서 똑같은 전략을 취해왔었고 반도체에서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게 자꾸 이제 떠올라요. 지금 헤매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이 파운드리 팹이잖아요. 파운더리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더 투자,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분위기상 투자를 다 한다 해도 파운드리에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오히려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초반에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삼성전자 이제 어쨌든 MX 부문도 그렇고 삼성전자 전체도 그렇고 대표이사가 이제 부재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인연이 되냐에 따라서 DS 부분과 그 다음에 DS 부분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LSI를 포함한 삼성전자 전체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전략의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어쨌든 연초에 발표했던 것도 하면 당분간 파운더리는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전략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전략이 그대로 유효한지가 이제 새롭게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반도체 쪽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고 아니면 다시 또 MX 부분에서 조금 다시 여전히 힘을 실어주는, 유지시켜주는 방법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파운더리 전략하고도 맞물려서 인사를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사가 하게 되면 딱 원포인트만 하게 되면 큰 변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인사가 다른 부분의 사람들의 인사이동하고 연쇄적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파운더리 사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뭐 일부분이긴 하지만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연동돼 있다고 봐서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텔이 원래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하겠다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TSMC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둘 다 거부했죠. 인수 의향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확장 전략으로 바꿨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를 이쪽 분야에서 막 매출을 다변화하고 막 증가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겠다. 이것이 또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또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공식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새로운 CEO가 부임을 했고, 그 새로운 CEO의 성향을 보면은 과거에 뭔가 인텔이 엄청 큰 변화와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의였었거든요. 근데 그 변혁의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포부를 아직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는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거고, 파운더리를 아예 그냥 접는 쪽으로 가는 변혁인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더리를 키우는 쪽으로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는 변혁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CEO의 이제 경영 철학이 발표되면 우리가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본인도 갑작스럽게 CEO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마 참모들하고의 많은 고민들, 그다음 고객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파운더리 쪽을 만약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 거죠. 그것도 변화의 한 축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삼성전자로서는 사실은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고, 근데 만약 파운더리 접는 쪽에 정말 전략적인 판단이라면 삼성전자로서는 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죠, 방향 자체가. 그래서 그 중에 현재로서는 어느 쪽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뭔가 CEO가 바꾸면 본인의 어떤 올해에 대한 포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포부를 그러니까 공식화되면 다시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SMC는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2나노와 관련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수주를 시작할 것이다. 애플이 아마 첫 고객이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2나노, 그러니까 양산에 성공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보다 대만의 공장이 현재로서 어쨌든 오피셜리는 1나노가 앞서 있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제 장관의 입장인 거죠. 장관의 공식 입장은 대만에서 2나노 양산이 완전히 일정 궤도에 올라갔을 때 미국 2나노 공장을 허락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 시점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나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 공장은 아직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의 공장은 이미 짓고 있었고 2나노 공장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양산 시점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수주라는 게 미리 받아놓는 거잖아요,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심지어는 라피도스 같은 경우는 공장 완공 시점이 2021년이에요. 2년이 남았는데 이미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선단 공장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 몇 개 없다 보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1년, 2년 먼저 수주를 확보해 놓는 방법,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가 아니라 물량을 이제 확보해 놓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나노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게 당장 양산을 시작했다라기보다는 대만에 있는 2나노 팹이 이제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2나노 공장도 분명히 여러 기업들이 노리고 있을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그래서 먼저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객들의 치열한 수싸움일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뭐 중국의 저가 공세, 그다음에 그 레거시 쪽에 엄청난 투자,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첨단 쪽은 또 이런 아주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 그럼에도 메모리보다는 훨씬 큰 시장이죠, 이 그렇죠. 파운드리가. 네. 파운드리 자체가 메모리보다 큰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제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에서 많으면 25%니까 나머지 75% 이상은 이제 메모리가 아니다. 근데 그게 다 파운더리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메모리 아닌 우리가 보통 비메모리 하는 제품의 상당 부분은 또 파운더리에서 또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모리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일단 맞긴다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가 이런 중국의 이러한 치고 올라오는 이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도 중국에서 결국엔 전략이 메모리와 파운더리 양쪽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레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기업으로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메모리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기술력으로 가장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인 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포함한 이제 3사 정도, 이제 낸드로 가게 되면 이제 키옥시아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4사 정도가 이제 주력이 될 텐데 그곳에서 기술 우위는 여전히 유지를 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서마저 기술 우위를 놓치게 돼 버리면 순식간에 사실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항상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후발주자, 특히 중국이죠. 후발주자라고 하면 후발주자가 메모리 쪽도 그렇고 파운더리로 이제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격차가 좁혀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좁혀지는 것들을 두 가지 방법에서 우리는 좀 치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좁혀지는 그 후발주자들의 결국에는 고객은 당분간은 중국 고객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중국 고객의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다른 나라의 고객들을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의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발주자들이 여전히 선도기업들의 기술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도 빨리 저 기술을 해야지라는 것들. 그래서 중국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컨셉의 제품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약간 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개선이라보다는 뭔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설계적인 혁신을 통해서 후발주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플랫폼이 되고 새로운 기술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들이 가는 것들이 샌드위치 신세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관세 인상 뭐 이런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1분기 우리 디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수출 데이터에? 아마도 지금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4월인 거잖아요. 빨라도 네. 4월에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2분기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사실은 관세 영향은 없는 거라 보면 되고 사실은 이걸 이제 2분기, 3분기 올해로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우려 포인트는 그런 거겠죠.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의 공장을 그래도 메모리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론이 유리해지는 상황이니까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아직 미국 본토에는 메모리 공장이 전혀 없는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메모리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볼륨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일단 없어서 시장 점유율에 뭐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만의 지금 관세라면은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디램의 가격 현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뭐 워낙 모건 스탠리에서도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목표 주가들을 올려주고 하니까 뭔가 데이터들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4월 초 되면은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가격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일부러 안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한 포인트 봤을 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두세 개를 한꺼번에 딱 보는 게 흐름을 보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하나 보고 잘못된 판단 안 하려고 좀 몰아서 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디램은 아니었고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살짝 하락이 멈추고 소폭 상승한 거로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어서 약간 빠른 하락세는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 약간 정돈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진정되고 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 다른 시장 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
1분기에 여전히 메모리 가격이 다 하락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DRAM 포함해서. 네. 상당 하락이 컸다. 1분기까지는. 그래서 1분기 실적에는 여전히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여전히 약세인 것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HBM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별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1분기 실적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양극화가 됐을 것 같다. 1분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로 갔을 때에 만약에 HBM은 강세로 전환이 되고 다른 메모리의 하락이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제 전반적인 메모리의 볼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2배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칩의 개수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갭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영업 이익률, 마진율이 HBM과 다른 제품하고 워낙 크거든요.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HBM의 긍정의 효과가 다른 메모리 제품의 가격의 하락이 조금 둔화된 효과로 인한 효과보다는 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아직까지는 디램이나 낸드 가격의 하락을 멈췄다고 하더라도 HBM의 수혜를 누리는 기업의 영업이익 쪽의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SK하이닉스의 선전이 올해도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만 HBM4 지금 샘플을 12단 최초 공급한 거죠? 세계 그렇죠. 최초로. 세계 최초죠. HBM4 자체가 일단 최초인 거고 엔비디아의 로드맵을 보면은 HBM4는 8단을 아예 안 만들고 12단과 16단으로 가겠다는 로드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8단이 없고 12단 샘플을 제출했던 거고, 그러니까 4에서는 아예 8단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8단은 이제 5세대 HBM3, 2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2단, 그 다음에 아마 하반기 되면 아마 16단 샘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경쟁사는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한 번에 퀄테스트가 통과를 했다. 샘플 테스트가. 물론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샘플 칩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자체 GPU 칩하고 그것을 다시 TSMC에서 만드는 전자 칩셋의 실장 테스트까지 끝나야지 퀄테스트가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뭐 몇 주 이상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뭐 올 상반기 이내에 퀄테스트 결과가 나올 텐데 한 번에 만약 통과하면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바로 양산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이미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미 삼성 하이닉스의 독주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로드맵상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12단, 뭐 16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쌓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12단과 16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12에서 16이 되면은 4단이 올라가는 거니까 33%가 더 용량적으로 증가가 있는 거죠. 동일한 칩을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트래픽으로 보면 아마 좀 더 효과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HBM4에서 이게 지금 12단이기 때문에 네. 이미 동일한 8단에서도 HBM3E보다 훨씬 개선된 성능이 나오겠죠. 같은 단수에서도. 그렇게 돼서 단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용량의 증가 측면이 있는 건데 용량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 자체 용량이 또 증가할 거고요. HBM4를 구성하는 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용량이 또 증가하는 효과는 또 전반적으로 나올 거예요. 칩셋 자체에서. 그런 면에 봤을 때 퍼포먼스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블랙베리 울트라가 되게 되면 뭐 기존 호퍼칩 대비 몇 배, 뭐 6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HBM 칩셋에도 몇 배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의 변화가. 하여튼 하이닉스가 참 빠르게 빨리 달려가고 있고 그 뒤를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좀 쫓아가고 있는데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마이크론은 뭐 HBM3에 하고 속캠을 동시 생산하면서 뭔가 추격을 하겠다. 뭔가 막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지들이. 이제 소캠이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자체의 메모리 표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표준이 얼마나 광범위한 제품군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HBM, 그다음에 GDDR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필요한 메모리의
많은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개는 아마 반드시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메모리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겠죠. 이제 소캠의 어떤 제품까지도 이 기준을 적용할 건지 이제 표준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준이 모든 다른 고객사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제품에 한정된 거거든요. 소캠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다른 팹리스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HBM에 뭐 많은 물량에 지금 주문을 맡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뭐 브로드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에까지도 이제 소캠이 관련이 연관이 되는 건 아니거고요. 여전히 다른 고객사들은 이제 제덱이라는 글로벌 표준에 따라서 사실은 메모리 표준을 많이 따라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 GPU와 관련된 AI 칩셋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소캠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커진 건데 이것이 확대될지 여부 정말 글로벌한 모든 반도체 시장까지도 소캠의 표준이 확대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여튼 하이닉스 얼마 전에 또 6세대 D램 DDR5 개발했다. 뭐 원C 이런 제품. 예, IC DDR5 이러면서 이제 또 이쪽에서도 뭔가 선도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까? 작년부터 계속 원C 곧 개발은 거의 끝나갔고 곧 양산할 거다는 얘기는 발표를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원-B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조만간 원-C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지금 먼저 앞서서 양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원-B에서 원-C로 갈 때 아마도 1나노 정도의 기술적인 혁신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D램에서 가장 최소 선폭이라고 하는 게 12나노였으면 이제 11나노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원C로 가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기에서 일단 속도가 빨라져요. 전력 소모도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에 들어가도 원-B 기술보다는 원-C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는 게 유리하죠.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 선점 효과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HBM에도 지금 HBM4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원C 제품을 지금 넣겠다는 얘기가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원C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는 HBM4에는 우리는 원C를 넣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원-B도 안 돼서 원-A 제품에 HBM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세 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개발을 앞당겨야 되는 약간 절박한 심정이 돼버리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상승세에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PC D램과 관련해서 DDR4는 공급 과잉 상태다. DDR5는 또 어느 정도 좀 공급 제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 DDR5의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DDR4랑 DDR5랑 아직까지 전 세계 고객이 요구하는 그 물량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말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연동이 될 텐데 아직까지 DDR5 물량이 DDR4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의 더 큰 비중은 DDR4에서 나오고 있는데 DDR4의 가격이 작년 3분기부터 속절없이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는 공급 강의 이슈인 거고요. 그래서 공급 강의 이슈가 나오는 거고 DDR5는 아직까지도 중국 기업들이 막 개발 성공했다는 뉴스 정도 나오지만 이게 본격적인 양산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발 공급 강의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DDR5 물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 과잉이 아니다라는 거는 당연해요. 항상 최신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 과잉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올해 안에. 네. 그래서 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아직까지는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DDR5에서 대부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부분,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HBM 이외의 제품에서 네.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GTC 2025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핫했었죠. 네, 예. 핫했는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이 나온 게 있나요? GTC에서 젠슨항 CEO가 발표했던 것 가장 궁금했던 건 역시 로드맵이었었는데 뭐 로드맵에서는 늘상 했던 것
같이 작년 이맘때 있었던 GTC 2024에서 루빈칩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서는 루빈칩 다음 아키텍처에 네이밍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구체적인 거기에 뭐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의 추측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엔 뭐 파인만이라는 네이밍만 있었고, 파인만에 대한 구체적인 뭐 스펙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없었고요. 그래서 뭐 연도 2028년도에 파인만이 출시될 거다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에 딱히 뭐 크게 좋은 긍정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예상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올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 하겠다, 이건 이미 작년에 다 얘기했었던 거고, 내년에 루빈칩, 그 후년에 루빈칩 울트라 하겠다, 이건 이미 작년에 다 얘기했던 거라서 뭔가 새로운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하나 있긴 했어요. 블랙웰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나왔던 거죠. 이미 GTC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블랙웰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건 좀 긍정적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올 연말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작년에 다 예상했던 거라서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도돌이표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올해 GTC는. 그래서 작년에 GTC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140 찍고만 했던 게 GTC 이후에 랠리였었는데, 올해 GTC는 사실은 예상을 뒤엎는 뭔가 혁신에 대한 것들은 없었죠. 그래서 주가에는 큰 영향 없었고 여전히 $120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 기업들마다 많은 그 비전을 내놓고 뭐 신기술들을 내놓고 제품을 내놨는데,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후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실적 발표에서 그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는 좀 올랐었는데, 장이 시작되고 나서 정규장에서 오히려 8% 폭락이 됐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힘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마이크론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이던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의 회계 연도가 한국 기업이라 틀려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은 똑같아요. 8월 결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2, 1월, 2월 요 3개월치 실적이 2분기 실적인 거거든요. 우리를 보면은 4분기와 1분기가 섞여 있는 거라서 좀 혼동스럽긴 한데, 2분기 실적이라 우리 한국 기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수기인 12월과 비수기인 1, 2월이 섞여져 있는 실적인 거예요. 네. 2분기 실적이라는 게.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우리가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해요. 우리는 딱 성수기, 비수기가 나누어져 있는 곳에 실적 분기가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성수기 실적과 비수기 실적이 합쳐졌는데 영업이익률이 22%가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이거를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 저도 약간은 애매했어요, 그 수치가. 만약에 28%, 32% 나왔으면 비수기가 2개월이나 섞여 있는 이 시점은 굉장히 좋다고 봐서 저는 이제 약간 점수를 높게 줬을 것 같은데, 22%는 사실 애매한 실적이거든요. 네. 전에 3분기랑 비교했을 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이걸 가지고 올해 실적에 대한 풍향계로 쓰기가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이 마찬가지로 사실은 큰 손들, 특히 기관 투자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저 같은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거기 있을 테니까 네. 다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분석도 있었고 본인들 기대치들이 있을 건데, 실망이라고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 수치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는 실적이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올해 여전히 최근에 나스닥 주가가 안 좋은 것들은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무역 퇴조,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려 포인트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실적만 놓고 그렇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실적을 짓누르는 쪽으로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알리바바 CEO가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여기에 좀 버블이 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미국 증시의 그 반도체주들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그 관련된 밸류체인이 전부 다 버블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혼동스러운 이게 발언들이 외국 CEO들한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바로 또 며칠 전에 젠슨 황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론과 관련된 AI 칩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것. 근데 사실은 현 시점에서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가 판단할 시점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것들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자본력 투자라고 하잖아요. KPEX라고 우리가 약자로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선투자의 개념인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투자한 것으로부터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들 미리 투자를 몇 년 전에 하는 거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6개월, 1년 뒤에 이 투자한 거에서 당장 뭔가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가 되니까 경쟁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진짜 이제 실제 기여를 해야 되는 시점 2년쯤 뒤에 수요가 없으면 버블인 건데 그때 수요가 있으면 버블인 게 아닌 거죠. 선적인 투자를 적절하게 잘한 건데 지금 사실은 뭐 젠슨 황 CEO의 말이나 알리바바 CEO의 얘기나 다 사실은 미래에 대한 확정한 뭔가 데이터가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재 본인들의 느낌에 아닌 것 같아라는 거라서 그냥 일반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닌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제가 정반대되는 얘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1, 2년 동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이게 맞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누구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그냥 정확한 거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에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 현재로서는 올 연말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캘큘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팩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반도체 패권 전쟁 저자시죠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